사실 아시아는 일본 말고는 내세울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기술 수준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요. 여기 일본을 찬양하는 한 베트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일본의 기술 발전을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자라왔기에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상으로 여겨왔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한국을 접하게 되면서 그녀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티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영향은 바뀌지 않았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저는 우연한 기회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제 가치관을 모조리 바꿔놓았거든요. 지금의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라도 사연을 남겨 기록하고 싶었던 게 그 이유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죽하면 한국에는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요. 저 말 뜻도 한국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거라서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무튼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좋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10살이었고 하노이에 있는 거실 바닥에 가부좌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삼촌이 일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윙윙거리며 습한 저녁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는데 삼촌의 이야기가 제 어린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티엔. 삼촌이 저녁 식사 중에 젓가락을 들어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는 기차가 정확히 정시에 도착해. 초 단위까지도 말이야. 삼촌의 눈은 반짝였고 도쿄의 깨끗한 거리, 완벽하게 정돈된 사무실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이야기를 생생히 풀어내셨어요. 이야기에는 이모님도 끼셨죠. 이모님은 오사카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죠. 거기 병원은 이모님이 짙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기계들이 있었어. 모든 게 정말 발전되어 있고 또 정확했지. 그런 이야기들은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이 되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일본의 놀라운 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본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촌은 동네 가게에서도 터치스크린 주문 시스템을 쓴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또 나고야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던 언니는 하루 종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자판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들려줬어요. 집 거실의 평면 TV로 뉴스를 볼 때면 일본은 늘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로봇,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기차, 강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건물 같은 이야기들이 어린 저에게는 마치 SF 영화 같았죠. 한국 이야기가 가족 대화에서 가끔 나오긴 했지만 주로 K-팝 그룹이나 한국 드라마를 언급할 때였어요. 그래, 재미있는 걸 잘 만들긴 하지. 아버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일본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가족 중 누구도 한국에서 일한 적이 없어서 한국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얻은 것들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제가 상상한 일본의 모습을 종종 그림으로 그리곤 했어요. 하늘에 닿을 듯한 매끈한 은색 건물들, 그 사이를 바늘귀에 실을 꿰듯 오가는 고속 열차들을 그렸죠. 선생님들은 제 관심을 알아보고 격려해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저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몰두했어요. 제 방벽에는 일본 기술 회사들과 그들의 최신 발명품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저는 로봇 동아리에 가입해서 회로 기판 하나하나를 납땜하며 일본의 실험실에서 일할 미래를 꿈꿨죠. 그 시절에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괜찮은 휴대폰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죠. 엄마가 쓰시는 삼성폰이 꽤 괜찮게 작동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자전거를 스포츠카와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존재였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 우리 가족의 이야기들이 제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일본의 효율성에 대한 칭찬 한마디, 기술적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가 가진 신념의 벽돌이 되었어요. 단순히 어느 한 나라를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그 자체로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정의였던 거죠. 제 베트남 혈통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우리는 더 발전된 나라들을 우리의 미래 모델로 삼았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이야기는 완벽한 청사진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성공은 베트남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거든요. 대학교에 진학해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을 때 이런 신념은 마치 우리 캠퍼스 건물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어요. 저는 일본 대학에서 기대될 수준에 맞춰 제 학업을 평가하며 뛰어나고 싶었어요.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희미한 존재로 남아있었어요. 인식은 했지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일본이라는 연극에서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세계관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신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뭔가가 와서 흔들 때까지는 절대 깨지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도 처음으로 K-팝 노래를 들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은 기숙사방에서 비가 내리던 오후였고 저는 연력학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인 누아가 노트북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웠는데 밝고 중독성 있는 음악이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그 노래는 BTS의 다이너마이트였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화려한 세트와 완벽한 춤 동작, 모든 게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보였거든요. 누아, 이거 뭐 보는 거야? 제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어요. 누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K-팝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더 보고 싶어? 그날 오후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뮤직비디오를 봤고 저는 그 퀄리티에 감탄했어요. 카메라 워크는 정말 매끄럽고 특수효과는 놀라울 정도였고 노래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하나의 비디오가 작은 영화처럼 느껴졌고 아름다운 의상과 완벽한 조명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아는 저를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도 안내했어요. 우리가 처음 본 드라마는 천재적인 젊은 의사를 다룬 이야기였어요. 병원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눈에 띄었어요. 반짝이는 복도와 첨단 의료 장비들까지 드라마일 뿐인데도 뭔가가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들, 거리들, 지하철역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일본에 대해 가족들이 항상 해줬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헝삼촌은 자주 일본은 아시아에서 20년은 앞서 있어 라고 말했어요. 누아 이모는 일본의 신칸센과 로봇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곤 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어릴 적부터 제 생각을 형성해왔고 일본만이 아시아의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는 그저 잘 만들어진 엔터테인먼트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래, 대중문화는 대단할지 몰라도 기술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겠지 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해주셨던 일본 공장 이야기들도 떠올랐어요.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한다는 얘기였죠. 다른 나라가 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저를 의아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학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조사해야 했는데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더라고요. 삼성의 새로운 반도체 칩이 화제를 모으고 있었고 현대는 수소연료 전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례를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글로벌 시장 리더 그래프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단에 위치한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럼 일본은요? 제가 옆에 앉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몇 년째 선두에 하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에 좀 불편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기술에 관한 뉴스를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한국 기업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마치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퍼즐 그림과 맞지 않는 조각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려웠어요. 한국이 특정 몇 가지에만 강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일본이 전반적으로는 훨씬 앞서 있겠지라고 말이에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얘기할 때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상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쟤네가 일본의 진짜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어요. 보는 한국 드라마마다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사회의 모습이 보였고 한국 기술에 대한 뉴스 기사들은 제 선입견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로봇공학,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해 찾아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가족들이 해줬던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일본은 분명히 놀랍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문제는 제가 그 이야기들만으로 다른 나라가 똑같이 대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렸다는 거였죠. 세상이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칠 때쯤 저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의 절대적인 우위에 대한 제 오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생각을 바꿀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드라마나 뉴스 기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진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줄은 그때 몰랐어요. 대학 캠퍼스는 긴 코로나19 봉쇄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활기로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익숙한 교문을 지나며 마스크를 고쳐 쓰는데 첫날 아침부터 속이 간질간질하면서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뜰 안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학생들의 들뜬 대화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고급 공학 재료 수업에서 저는 새로 전학 온 두 학생, 누아와 린 옆에 앉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둘은 최근에 다녀온 한국 여행 얘기로 한참을 떠들더라고요. 처음엔 평소처럼 명동에서 쇼핑을 했다거나 K-팝 콘서트를 봤다는 흔한 관광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의상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누아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인천국제공항 사진을 보여주는데 승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짐까지 운반해주는 반짝반짝한 로봇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 TN?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지하철도 정확히 시간에 딱딱 맞춰서 운행하더라고. 그리고 인터넷은 어찌나 빠른지 영화 다운로드도 몇 분이면 끝나. 린도 대화에 끼어들면서 서울거리에서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횡단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핸드폰 보느라 주의를 못 살피는 보행자를 LED 불빛으로 경고해준대요. 심지어 작은 음식점들조차 대단했어. 그녀가 설명했어요. QR코드를 스캔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니까. 정말 효율적이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우월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기술적 혁신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할수록 한국의 발전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로비타 교수님이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학과가 한국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기업 중 하나인 SK이노베이션과 연구 협력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베트남 학생 3명에게 서울시설에서 6개월 동안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배터리 개발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수님이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어요. 마이와 린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 발전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수님 사무실에 가장 먼저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지원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몇 주 동안 연구 제안서를 준비하고 영어 발표 연습도 하고
SK이노베이션의 재생에너지 관련 작업을 샅샅이 공부했어요. 가족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걸 의아해했어요. 다들 저더러 일본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권하더라고요. 근데 도요타나 소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아빠가 주말 화상 통화 중에 물으셨어요. 일본 회사들은 오랜 전통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잖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아빠, 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이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걸 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끝없이 느껴졌어요.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느라 정작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비 오는 오후에 드디어 합격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 순간 의자에서 넘어질 뻔할 정도로 기뻤어요. 50명의 지원자 중에서 제가 3명 안에 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누아와 린이랑 좋아하는 쌀국수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며 제 시각이 이미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일본에 비해 2등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기술 혁신 세계에 발을 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누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모든 걸 새롭게 볼 수 있을 거야. 돌이켜보면 이 순간이 진짜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한국으로 떠나는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발전과 개발, 그리고 제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에 대해 모든 걸 도전하게 된 그런 여정이요. 짐을 싸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그 나라가 저를 어떻게 놀라게 할지 궁금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인천공항을 걸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깨끗한 바닥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빛났고 자동 청소 로봇들이 조용히 제 곁을 지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연구소로 가는 길은 그 자체로 눈이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됐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를 보여줬어요. 깨끗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감탄했어요.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잘 보존된 녹지가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하노이의 북적이는 거리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만 발걸음을 멈췄어요. 건물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처럼 보였거든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유리 외관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경비 아저씨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TNC. 새로 받은 신분증을 스캐너에 대자 홀로그램 지도가 나타나 제 연구실로 가는 길을 보여줬어요. 연구실 내부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멋졌어요. 본국에서도 장비가 꽤 괜찮았지만 여긴 차원이 달랐어요. 각 작업 공간마다 여러 개의 화면이 달린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고 3D 프린터는 제가 써봤던 것보다 2배는 컸어요. 심지어 정밀한 측정을 도와주는 로봇 팔까지 있더라고요. 여기가 TNC가 일할 곳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인 김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장비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 있어서 어디서든 연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도 똑같이 감탄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는 캠퍼스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게 저의 즐거움이었죠. 건물들이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떤 건물은 내부 온도를 조절해주는 식물로 뒤덮여 있었고 또 다른 건물은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태양광 패널로 컴퓨터 공학부서 전체에 전력을 공급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더라고요. 터치스크린이나 핸드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테이블까지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로봇이 예의 바르게 삐빅 소리를 내며 제가 트레이를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저녁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단순히 책이 많아서가 아니라 책을 찾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서가를 스캔하면 각 책의 요약과 대여 가능 여부를 바로 보여줬어요. 다른 층에 있는 책이 필요하면 작은 로봇이 직접 가져다 줬고요.
때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가에 앉아고서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석양을 감상했어요. 연구실에는 제가 학술지에서만 읽어봤던 기술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날은 손짓으로 조작할 수 있는 현미경을 사용해봤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기분이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인공지능이 제가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찾아줬어요. 모든 시스템이 연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다가 배가 고프면 대학교 앱으로 저녁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식당 로봇이 건물 보안 시스템과 협력해서 음식을 연구실까지 가져다 줬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에는 로봇이 도서관에 두고 온 제 우산까지 기억해내서 알려줬어요. 이 모든 경험이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멋진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었고, 자동화는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였어요. 로봇들은 사람들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줬고, 심지어 아름다운 건축물도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일할 때 편안함과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이어졌어요. 태양광 패널을 세심하게 청소하면서도 햇빛을 가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유지보수. 로봇들을 멍하니 지켜보던 날이 기억나요. 재활용 시스템은 자동으로 다양한 재료를 분류했고, 캠퍼스는 빗물을 모아 정원을 가꾸는 데 사용했어요. 연구소의 휴게실에는 심지어 각자의 취향을 기억하는 스마트 커피 머신도 있었어요. TNC 늘 드시던 걸로 할까요? 라며 제 핫초코에 마시멜로를 추가해서 내놓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배려가 이 하이테크 환경에서도 저를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머릿속이 그날 본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찼어요. 자율 셔틀을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이곳의 기술은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모두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은 제가 기술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편의점에 갔을 때 로봇이 통로 사이를 돌아다니며 선반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건 단순한 신기한 장치가 아니었어요. 고령화된 노동 인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이었죠.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을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시스템은 제 일상에서 매일 경이로움을 안겨줬어요. 열차는 초 단위로 정확히 도착했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가 업데이트됐고 승객을 선로에서 보호하는 유리벽까지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버스와 자전거, 공유 서비스까지 하나의 교통카드로 완벽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교통카드를 한 번만 찍으면 이동 경로 전체를 기반으로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연구실은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거기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죠. 연구원들은 동시에 여러 재료를 다룰 수 있는 3D 프린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실험 장비는 몇 시간이 걸리던 결과 분석을 몇 분 만에 끝내줬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연구실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쓰레기가 자동으로 분류되더라고요. 각기 다른 플라스틱, 금속, 심지어는 유해 물질까지도. 스마트 폐기 장치가 알아서 압축하고 분류하고 재활용 준비를 해놨어요. 어느 날 오후 감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는 긴 줄을 서야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키오스크에 제 얼굴을 스캔하니 바로 제 의료 기록이 뜨더라고요. 진료를 볼 때 의사 선생님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 증상을 분석해 주셨고 큰 화면을 통해 그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처방전은 바로 약국으로 전송됐고 약국에선 로봇 시스템이 약을 모으고 포장하는 모습을 유리병 너머로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식당에서도 기술이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많은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내장된 화면으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곳은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고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손님을 위해 생일 노래까지 불러주더라고요.
이런 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감탄하게 만든 건 이런 큰 기술 혁신만이 아니었어요. 일상 속 작은 혁신들도 삶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 쓰레기통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압축기가 있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었고, 가로등은 시간대나 날씨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했어요. 심지어 많은 건물의 창문도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자동으로 색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대학 도서관이었어요. 베트남에서는 도서관이 일찍 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24시간 열려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개인 스터디룸을 예약할 수 있었고, 로봇 책장 시스템이 책을 바로 책상까지 가져다 줬어요. 의자에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장치가 내장돼 있었고, 조명은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돼서 눈의 피로를 덜어줬어요. 이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지 보는 것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디지털 결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복잡한 커피 자판기를 능숙하게 조작하면서 수십 가지 음료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기술이 특정 세대나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확신했던 제 생각을 점점 의심하게 됐어요. 매일 경험하는 현실은 한국이 기술 혁신의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그 기술을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발견하는 혁신적인 것들을 디지털 일기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금세 수백 개의 기록이 쌓였는데 그 하나하나가 베트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아이디어가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처럼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가 핵심이었죠. 한국은 이 균형을 완벽히 잡고 있었고, 최첨단이면서도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단순히 제가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혁신 자체를 바라보는 제 생각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혁신들을 베트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자주 떠올랐어요. 모든 편의점에 로봇을 들여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효율적인 대중교통은 분명 필요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한국처럼 발전과 실용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거였어요. 베트남 공항에 내리자마자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익숙했던 공항의 더위와 북적임이 어쩐지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로 고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가 겪은 일들을 들으시면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리치며 얘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 뜨거운 커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죠. 우리 늘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엄마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으셨어요. 무슨 얘긴데, 티엔? 다 말해봐. 저는 부모님이 공감하실 만한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줄 설 필요가 전혀 없는 자동화된 구내식당, 몇 초 만에 책을 찾아주는 도서관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근데 단순히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넘겼어요. 모든 게 정말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하철 카드로 편의점 간식도 살 수 있다니까요. 아빠는 턱을 극적이며 생각에 잠긴 듯 물으셨어요. 근데 일본이 여전히 더 발전된 거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빠, 한국은 자기만의 길을 개척했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일본보다 새롭고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거 아세요? 연구실에 있을 때는 엄청난 크기의 파일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퍼지면서 이모,
삼촌, 사촌들까지 이야기를 듣겠다고 자주 집에 들르셨어요. 전통 베트남 간식을 핑계 삼아 오시는 분들도 있었죠. 우리 거실은 개발과 진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유학을 고민 중이던 사촌투는 어느 저녁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제가 대학 캠퍼스에 대해 설명하는 걸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건물들 자체가 혁신에 대해 뭔가를 가르쳐줘 제가 말했어요. 태양광을 사용하고 창문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자동으로 조절돼. 심지어 쓰레기통도 똑똑해요. 쓰레기를 압축하고 가득 차면 신호를 보낸다니까. 그렇지만 몇몇 친척들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15년을 일하셨던 빈 삼촌은 팔짱을 끼고 일본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셨죠. 저는 반박하지 않고 대신 한국의 스마트 도시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보세요. 제가 짚어드리며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대화는 동생들이랑 그 친구들과 나눈 거였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K-팝이나 게임을 통해 한국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의 혁신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워했어요. 그 창의력이 그런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로봇을 만들고 전기차를 설계하는 데도 쓰이고 있어 제가 설명했어요. 제 경험은 우리 가족을 넘어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 모교의 교수님들께서 한국에서의 연구 기회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셨어요.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연구실 장비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했어요. 기존의 믿음이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저는 베트남, 한국, 일본의 기술과 발전을 상세히 비교하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점들을 적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앞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글을 썼어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쌓아올린 결과죠. 우리도 그들의 길에서 배울 수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일본의 우수성에 대해 늘 말씀하시던 할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제 블로그 글을 사촌의 도움을 받아 읽고 제가 공유한 영상도 보셨대요. TN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구나. 이제 우리 가족도 새로운 방향을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하지만 제가 깨달음을 나누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베트남의 미래를 위한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함이었어요. 블로그와 강연에서 저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중교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들은 한국의 연구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 아이디어 중 몇 가지는 실제로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지역 기술 회사에서 한국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흐름을 개선해달라고 저를 초청했어요. 또 한 대학 학과에서 연구실을 재설계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작은 한 걸음씩이었지만 중요한 걸음이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일본을 능가할 거라 상상도 못했던 학생에서 문화 간의 다리를 잇는 사람이 되기까지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정의 의문을 품고 새로운 시각을 찾아보고 더 큰 가능성을 상상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국가 간의 비교를 시작할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논쟁 대신 질문을 던져요. 정확히 어떤 점을 존경하세요? 그 아이디어를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더 잘 맞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대화는 단순히 어느 나라가 더 발전했는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서 배우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었어요.